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윤서연의 폐부를 깊숙이 찔렀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생명유지장치에 의지한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1년 전 견실한 중견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믿었던 측근의 배신과 정체불명의 적대적 인수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다. 그 충격으로 쓰러진 아버지는 오늘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억울함에 눈도 감지 못한 채 저렇게 누워 있었다. 그때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지옥이라고 저장된 번호였다. 사채업자였다. 서연은 복도 구석으로 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윤서연 씨, 마지막 날인 거 알지? 오늘까지 약속한 돈 못 갚으면 당신 아버지 산소호흡기부터 떼야 할 거야. 병원비도 못 내는 처지에 무슨...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짓밟았다. 시간을 조금만 더.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시끄러워. 돈 없으면 몸이라도 팔든가. 전화는 매몰차게 끊겼다. 서연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분석가 중 한 명이었다. 날카로운 통찰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월스트리트에서도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던 인재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린 그 거대한 검은 손은 그녀가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길목을 막아섰다. 그녀는 이제 빈털터리, 아니 억대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신용불량자일 뿐이었다. 아버지를 살려야 했다. 어떻게든. 그때 일주일 전 만났던 SJ그룹 강 회장의 비서실장에게서 받은 명함이 떠올랐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윤서연 씨는 더 이상 예전의 윤서연 씨가 아닐 겁니다. 그 말은 분명한 경고였다. 강 회장은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자신의 손자 중 한 명과 결혼해주는 조건으로 아버지의 막대한 병원비와 모든 빚을 청산해 주겠다고 했다. 결혼 상대가 누구인지, 나이가 몇인지, 심지어 어떤 사람인지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그저 SJ그룹의 필요에 의한 정략 결혼일 뿐이라고 했다. 서연은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또 다른 문임을 알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저 윤서연입니다. 강 회장님의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일주일 후 결혼식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장소는 SJ그룹 소유의 한적한 영빈관이었다. 하객이라고는 강 회장과 그의 변호사, 그리고 서연의 유일한 친구이자 보증인이 되어준 혜진뿐이었다. 서연은 웨딩드레스조차 입지 못했다. 그저 단정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을 뿐. 그녀의 얼굴에는 신부의 설렘 대신 사형을 기다리는 죄수 같은 절망감만 감돌았다. 강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현명한 선택이다. 내 아비는 최고의 의료진이 돌볼 것이니 걱정 마라. 다만 오늘부터 너는 SJ그룹의 며느리로서 오직 이 가문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결혼할 남자가 적어도 40은 넘었거나 혹은 SJ그룹의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어딘가 결함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 짐작했다. 강 회장 같은 노회한 인물이 이런 거래에 멀쩡한 손자를 내어줄 리 없었다. 어쩌면 폭력적이거나 혹은 이미 여러 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추문 속의 인물일지도 모른다. 서연은 모든 것을 각오했다. 아버지의 목숨값으로 치르기엔 어떤 굴욕도 감당할 수 있었다. 신랑 입장합니다. 변호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차마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그냥 이 모든 게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구두굽 소리가 다가왔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예상했던 중년 남성의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었다. 경쾌하면서도 절도 있는 걸음걸이였다. 그리고 아주 옅지만 상쾌한 시트러스 향이 코끝을 스쳤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의 앞에 서 있는 남자는 그녀가 상상했던 그 어떤 추한 모습과도 거리가 멀었다. 훤칠한 키에 완벽한 비율, 맞춤 제작한 듯 꼭 맞는 턱시도를 입은 남자는 마치 패션 잡지 표지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 비현실적으로 잘생겼다. 남자는 서연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따뜻했다. 안녕하세요, 윤서연 씨. 제가 당신의 남편 될 사람 강지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어떠한 경멸이나 오만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알 수 없는 연민과 부드러움이 어려 있었다. 서연은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다. 이 남자가 SJ그룹의 후계자, 그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의 정점에 서 있는 젊은 CEO 강지훈이라고. 왜 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에 순순히 응한 것일까? 강 회장은 두 사람의 얼어붙은 분위기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재촉했다. 시간 없다. 어서 서약들 해라. 서약은 간단했다. 서로를 존중하고 가문의 번영을 위해 헌신한다는 사랑 따윈 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는 비즈니스 계약서의 낭독과도 같았다. 서연이 기계적으로 서약을 읊을 때 지훈은 그녀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마침내 반지를 교환할 차례가 되었다. 지훈이 그녀의 왼손 약지에 차가운 반지를 끼워줄 때 그의 따뜻한 손가락이 그녀의 살갗에 잠시 닿았다. 서연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움찔했다. 모든 절차가 10분 만에 끝났다.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비서에게 휠체어를 밀게 해 즉시 퇴장했다. 지훈아, 내일 아침 이사회에서 보자. 그리고 세아가 내일부턴 가문의 법도를 배울 준비를 하거라. 두 사람만 덩그러니 남겨진 예식장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어찌할 바를 몰라 시선만 바닥에 고정했다. 그녀는 이제 유부녀가 되었다. 돈에 팔려온 재벌가의 며느리가. 그녀는 남편이 될 이 남자에게서 어떤 모욕적인 요구를 받게 될지 몰라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힘들었죠. 그건 질문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말이었다. 오늘 많이 놀랐을 겁니다. 아니, 그전부터 많이 힘들었겠죠. 윤서연 씨 아버님 일은 유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고 그를 노려보았다. 유감이라고요? 당신들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녀는 이 남자 역시 이 모든 부당한 거래의 공모자라고 생각했다. 지훈은 그녀의 날 선 반응에도 표정 변화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연 씨. 하지만 지금 그걸 설명하기엔 너무 기네요. 그는 턱시도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원피스 차림의 그녀가 추워 보였기 때문이다. 서연은 그의 재킷에서 풍기는 온기와 향기에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이런 짓 안 해도 됩니다. 우린 거래를 한 것뿐이니까요. 난 내 아버지를 살렸고 당신은 강 회장이 원하는 며느리를 얻었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훈은 씁쓸하게 웃었다. 거래라고 생각하는 편이 서연 씨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위압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난 달라요. 난 이 결혼 거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나한테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의 CEO가 왜 모든 것을 가진 그가 돈 때문에 팔려온 자신에게 의미를 운운하는 것일까? 무슨 속셈이죠? 이제 와서 착한 척이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속셈 같은 거 없어요.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가시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지내야 할 집입니다. 많이 피곤할 테니 오늘은 푹 쉬어요.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기다려 주었다. 서연은 그의 배려가 오히려 위선처럼 느껴져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재킷을 벗어 던지려다 복도를 감시하고 있을지 모를 강 회장의 눈을 의식해 억지로 참았다. 그녀는 그를 따라 영빈관을 나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거대한 성 같은 본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 그들을 내려준 곳은 강 회장이 거주하는 본체가 아닌 별채로 보이는 모던한 건물 앞이었다. 지훈이 직접 현관문 보안을 해제하고 들어갔다. 내부는 예상과 달리 화려하기보다는 지극히 실용적이고 세련된 공간이었다. 여긴 나와 할아버지만 지내는 공간입니다. 본체와는 분리되어 있어요. 내 서재 겸 거처죠. 그리고 이제 서연 씨의 거처이기도 하고요. 그는 1층의 넓은 방 하나를 가리켰다. 여기가 서연 씨 방입니다. 필요한 건 다 구비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사람을 부르죠. 서연은 놀랐다. 내 방이라고요? 그럼 강지훈 씨는? 그녀는 당연히 그들이 한 방을 쓰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돈을 받고 팔려온 아내에게 각방이란 선택지는 없을 줄 알았다. 지우는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담담하게 말했다. 난 2층 서재에서 잡니다. 걱정 말아요. 서연 씨가 원하지 않는 한, 난 절대 당신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을 겁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한 건 할아버지의 뜻이기도 했지만 내 의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을 함부로 대할 권리를 의미하진 않아요. 그는 말을 이어갔다. 당신이 왜 이 결혼을 승낙했는지 압니다. 돈 때문이라는 것도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도요. 난 그걸 비난할 생각 없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나 역시 이 결혼이 필요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말해줄 수 없지만, 그러니 우린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만난 겁니다. 하지만 난 이 관계가 적어도 서로에게 지옥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작은 열쇠 하나를 건넸다. 당신 방 열쇠입니다. 내가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당신의 공간이니 당신이 관리해요. 서연은 멍하니 열쇠를 받아들었다.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은 늙고 추한 남편, 혹은 폭력적이고 오만한 재벌, 이세의 모욕과 멸시였다. 그러나 그녀의 앞에 있는 남자는 젊고 다정했으며 심지어 그녀의 존엄성을 지켜주려 하고 있었다. 이 남자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이건 역시 그녀를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고도의 영의일까? 서연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친절에 감사하지만 속지 않아요. 당신도 강 회장의 사람이잖아요. 결국엔 나에게 원하는 게 있겠죠. 지우는 대답 대신 지친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정말 피곤하네요. 푹 쉬어요, 서연 씨.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여보라고 불러야겠지만 둘만 있을 땐 편하게 해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향했다. 혼자 남겨진 서연은 자신이 배정받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졌다. 돈 때문에 결혼했다. 그런데 신랑은 젊고 다정한 재벌 CEO였다. 하지만 이곳은 여전히 지옥이었다.
그녀는 이 낯선 친절함이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라고 자신을 다잡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거대한 저택의 식당에서 SJ그룹의 실세들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의 상석에는 강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강지훈이, 그리고 그 옆자리에는 처음 보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지훈과 미묘하게 닮았지만 훨씬 더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인상을 풍겼다. 강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SJ그룹의 부회장 강태민이었다. 서연이 자리에 앉자마자 강태민의 노골적인 경멸이 담긴 시선이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형님, 요즘은 정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가 봅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도 모를 애를 며느리로 들이다니, 그것도 우리 SJ의 후계자 자리에. 강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수풀을 떴다. 태민아, 식사 중엔 조용히 해라.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내 조카 며느리다. SJ의 안주인 교육을 받을 사람이니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 말은 서연을 보호하는 듯 했지만 실상은 그녀가 교육받아야 할 대상이자 SJ의 소유물임을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태민은 픽 웃으며 서연을 향해 말했다. 교육이라.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재벌가의 법도라는 것도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군. 안 그런가, 세아가? 서연이 입술을 깨물고 대답하려던 찰나 지훈이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작은아버지, 제 아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제가 선택한 사람이고 할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입니다. SJ의 안주인이 될 사람에게 뼈다귀라뇨. 사과하십시오. 식탁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강태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이놈이... 형님, 보십시오. 저 계집애가 들어온 지 하루 만에 지훈이가 저럽니다. 저게 집안 망칠 년이라니까요.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강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세게 내리쳤다. 둘 다 그만두지 못해. 그의 불호령에 두 남자의 신경전이 억지로 중단되었다. 지훈이 말이 맞다. 태민아, 내 형수 될 사람이다. 예의는 지켜라. 그리고 지훈이 너도 앉아라. 아침부터 소란 피우긴. 강 회장은 서연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세아가, 오늘부터 내 교육을 담당할 사람을 붙일 게다. 네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지훈이의 완벽한 아내가 되어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이다. 그 외의 일엔 관심 가질 필요도 알아서도 안 된다. 그날부터 서연의 삶은 황금빛 세 장 그 자체였다. 그녀는 최고급 명품 옷을 입고 최고급 음식을 먹었지만 별차의 밖으로는 한 걸음도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강 회장이 붙인 집사에게 보고되었다. 그녀는 다도, 서예, 미술 감상, 그리고 재벌가 족보 외우기 등 숨막히는 교육을 받아야 했다. 서연은 자신이 완벽한 인형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지훈은 매일 늦게 돌아왔다. 그는 회사 일로 바빠 보였고 집에서는 강 회장 및 강태민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듯했다. 그는 서연의 방에는 절대 오지 않았지만 그녀가 필요한 것이 없는지, 교육 담당자가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지 사람을 통해 세심하게 챙겼다. 서연은 이 거대한 집안에서 지훈 역시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처지임을 깨달았다. 그는 CEO였지만 실권은 여전히 강 회장이 쥐고 있었고 강태민은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리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 지훈은 마치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그의 부모님은 오래전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에게는 기댈 곳 하나 없어 보였다. 서연은 자신에게 형식적인 친절이라도 베푸는 지훈에게 미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동정인가? 아니면 자신과 같은 처지라는 동질감인가? 어쨌든 그는 여전히 강씨 일가였다.
서연은 낮에는 재벌가 며느리 연기를 하고 밤에는 몰래 아버지 회사의 파산 자료를 검토했다. 강 회장은 약속대로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고 있었고 아버지는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반드시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배후를 찾아내 복수할 것이라 다짐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린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아주 희미한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그 자금의 일부가 SJ그룹의 자회사 중 한 곳과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황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연은 교육 스케줄을 핑계대고 잠시 별채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지훈의 서재에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 싶어 본체 2층으로 향했다. 지훈은 분명 회의 중일 시간이었다. 그녀가 2층 복도를 지날 때쯤 강 회장의 서재 쪽에서 격렬하게 다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강태민의 목소리였다. 호기심보다는 위험을 감지한 서연이 복도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서재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 중년 남자가 쫓겨나듯 밀려 나왔다. 그는 SJ건설의 김 이사였다. 강태민이 그 뒤를 따라 나오며 살기등등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김 이사, 정신 차려. 지금 와서 딴소리하면 당신만 죽는 게 아니야. 당신 가족들, 해외에 유학 보낸 자식들까지 무사할 것 같아? 김 이사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다. 부회장님. 하지만 이번 건은 너무 위험합니다. 자금 세탁 규모가 검찰에서 냄새라도 맡으면. 강태민은 그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해. 넌 내가 시키는 대로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감히 날 배신할 생각 마. 네가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았는지 잊었어. 김 이사는 공포에 질린 채 고개를 끄덕이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강태민은 아무도 없는 복도를 한번 쓱 훑어보고는 다시 서재로 들어갔다. 기둥 뒤에 숨어있던 서연은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방금 그녀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범죄의 현장이었다. 자금 세탁, 협박, 그리고 김 이사가 언급한 위험한 건. 서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직감이, 아니, 그녀의 전문적인 분석 능력이 경고음을 울렸다. SJ그룹 내부에, 그리고 강태민의 주도하에 거대한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다. 그 순간 아버지를 무너뜨렸던 그 정체불명의 페이퍼 컴퍼니와 방금 강태민이 언급한 자금 세탁이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연결되었다. 만약 아버지 회사를 짓밟은 것이 SJ그룹, 아니 정확히는 강태민이라면? 서연은 자신의 가설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별채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인형으로만 살 수 없었다. 이 황금빛 세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더럽고 위험한 곳이었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날 밤 지우는 평소보다 더 늦게, 그리고 훨씬 더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는 2층 서재로 올라가다 말고 1층에 있는 서연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옅은 불빛을 보며 그는 잠시 망설였다. 오늘 이사회에서 강태민은 노골적으로 지훈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으며 그를 몰아붙였다. 지훈은 겨우 방어해냈지만 매일이 살얼음판이었다. 그는 자신을 이 지옥 같은 결혼으로 밀어넣은 할아버지를 원망했고 동시에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싸움에 휘말린 서연에게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고는 발걸음을 돌려 2층으로 올라갔다. 며칠 동안 서연은 강태민이 김 이사를 협박하던 잔상을 떨쳐낼 수 없었다. 자금 세탁, 그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린 그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과 강태민의 검은 비즈니스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는 심증은 점점 강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SJ그룹의 내부 정보에 접근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숨막히는 안주인 교육을 견디며 때를 기다렸다. 인형처럼 미소 짓고 우아하게 차를 따르면서도 그녀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그러던 주말 아침, 이례적으로 강 회장이나 강태민 없이 지훈과 단둘이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다. 지훈은 며칠 밤을 새운 듯 몹시 피곤해 보였다. 그는 커피 잔을 든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맞은편에서 기계적으로 토스트를 씹고 있는 서연을 보았다. 그녀 역시 일주일 전보다 훨씬 더 생기를 잃은 모습이었다. 값비싼 옷과 보석이 오히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더욱 도드라지게 할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이 지옥으로 끌어들인 공범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오늘 외출할래요? 지훈이 불쑥 입을 열었다.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외출이요? 강 회장님께서. 오늘은 주말이고 공식적인 일정은 없어요. 새 며느리가 답답해하는 것 같으니 바람이라도 쐬게 해주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거짓말이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건 그의 작은 반항이자 어쩌면 서연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 같은 것이었다. 물론 감시가 붙겠죠. 그래도 이 성 같은 집보다는 나을 겁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환기가 필요했다. 무엇보다 혹시라도 외부에서 단서를 얻을 기회가 생길지 몰랐다. 좋아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지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준비해요. 가보고 싶은 곳이라도 있어요? 미술관? 아니면 쇼핑?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그녀의 무미건조한 대답에 지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그는 원래 계획했던 곳으로 그녀를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검은색 세단이 서울 시내를 벗어나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산업단지로 향했다. 서연은 창밖의 풍경이 예상과 다르자 의아해했지만 묻지 않았다. 차는 SJ E-그린테크라는 작은 간판이 붙은 낡아 보이기까지 하는 3층짜리 연구소 건물 앞에 멈췄다. SJ그룹의 화려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곳이었다. 여긴 서연이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다. 지훈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내 비밀기지 혹은 내 골칫덩거리죠. 연구소 내부는 겉모습보다 더 심각했다. 불이 꺼진 사무실이 절반이었고 연구원들의 수도선에 꼽을 정도였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CEO의 방문에 당황하면서도 반가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지훈은 그들에게 서연을 제 아내입니다. 오늘 함께 둘러보시게 됐어요. 라고 간결하게 소개했다. 연구원들은 재벌가 며느리의 등장에 놀랐지만 서연의 차림새가 연구소를 방문하기엔 어울리지 않게 화려한 것을 보고는 그저 사장님의 주말 나들이 정도로 여기는 듯 했다. 지훈은 서연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몇 개의 태양광 패널과 소형 풍력 발전기가 힘겹게 돌아가고 있었다. SJ, E-그린테크, 우리 그룹의 유일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 자회사입니다. 내가 5년 전 유학에서 돌아오자마자 야심차게 시작한 프로젝트죠. 지훈은 난간에 기댄 채 씁쓸하게 웃었다. 할아버지는 이걸 돈 먹는 하마라고 부르십니다. 강태민 부회장은 당장 정리하고 그 부지에 물류 창고나 짓자고 하죠. 서연은 그제야 이 남자가 자신을 이곳에 데려온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했다. 이곳은 그의 아픈 손가락이자 그가 유일하게 자신의 이상을 심어둔 곳이었다. 왜 계속 하시는 거죠? 이렇게 반대가 심한데. 서연이 물었다. SJ그룹은 중공업과 건설로 큰 회사입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환경을 파괴했는지,
난 적어도 우리가 망가뜨린 것의 일부라도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내 속죄 같은 겁니다. 그리고 돈도 될 수 있다고 믿어요. 미래에는 반드시. 그의 목소리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열정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잠시 혼란스러웠다. 강태민 같은 악마와 강 회장 같은 냉혈한과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이 맞나 싶었다. 지우는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 씨, 당신이 뛰어난 금융 분석가였다는 거 압니다. 당신이 작성했던 리포트들, 아버지 회사 일 터지기 전에 몇 개 읽어봤어요. 날카롭고 정확했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치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 말했다. 부탁이 있어요. 그냥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는 서연을 연구소장실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금고에서 두툼한 사업계획서와 재무제표 뭉치를 꺼냈다. 이게 이그린테크의 모든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가망이 없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지 제3자의 아니 전문가의 눈으로 봐줄 수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약점을 돈 때문에 결혼한 아내에게 어쩌면 적일지도 모르는 여자에게 내보이고 있었다. 그것은 절박함의 표현이었다. 서연은 망설였다. 그를 돕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서류를 향하고 있었다. 숫자를 보고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는 것은 그녀의 본능이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잊고 지냈던, 아니, 억지로 억누르고 있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했다. 그녀는 사업 계획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가 점점 더 빠르게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절망에 빠진 신부의 눈이 아닌 월스트리트의 심장을 꿰뚫어 보던 날카로운 분석가의 눈으로 돌아왔다. 1시간이 넘도록 소장실에는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 들렸다. 지우는 초조하게 커피만 마시며 그녀를 지켜봤다. 마침내 서연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강지훈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 사업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망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우는 침을 삼켰다. 역시 그런가요? 하지만 서연이 말을 이었다. 그건 당신의 기술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 재무 모델 자체가 잘못 설계됐어요. 뭐라고요? 당신은 지금 고위험 기술 개발에 안정형 인프라 투자에 자금 조달 방식을 쓰고 있어요. 초기 R&D 비용은 막대한데 투자금 회수 계획은 너무 장기적이고 불확실해요. 이러니 현금 흐름이 막힐 수밖에요. 강태민 부회장 같은 사람이 공격하기 딱 좋은 먹잇감이죠. 서연은 펜을 들어 재무제표에 몇 군데를 거칠게 그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돈줄입니다. 당신은 지금 대기업의 자금력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게 오히려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지우는 그녀의 분석에 압도당했다. 그가 수년간 고민했지만 명확히 보지 못했던 핵심을 그녀는 단 1시간 만에 꿰뚫어 본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서연은 숨을 골랐다. 그녀는 지금 이 남자에게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보여주고 있었다. 전략을 바꿔야 해요. SJ그룹의 자금 지원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이 기술을 미래 가치로 포장해서 외부의 임팩트 투자자들을 유치해야 합니다. ESG 경영에 목마른 글로벌 펀드들이 많아요. 그들은 당장의 수익률보다는 장기적인 가치와 명분을 봅니다. 이 연구소를 SJ그룹에서 분사시켜야 해요. 최소한 지분 구조라도 복잡하게 만들어서 강태민 부회장이 함부로 손댈 수 없게 방화벽을 쳐야 합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기술, 태양광 패널 효율성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시장성이 약해요. 이걸 에너지 저장 시스템, 즉 ESS 기술과 결합해야 합니다. 당신의 기술은 생산이 아니라
효율적 저장에 더 강점이 있어요.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투자 제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잊은 채 순수하게 문제 해결의 희열에 빠져들었다. 지우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가 쓸만한 인질 정도로 데려온 여자. 돈 때문에 자신을 팔았다고 생각했던 여자. 그녀는 그저 아름다운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날개가 꺾인 채 새장에 갇혀있던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뛰어난 전사였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윤서연이라는 사람 자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아니, 그건 존중이었다. 자신을 올가매는 이 재벌계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지적인 동질감과 순수한 존경심이었다. 서연 씨.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너무 흥분했다는 것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미안해요. 주제넘게. 아니요. 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아니요. 계속해줘요. 제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날 오후 내내 두 사람은 낡은 연구소 소장실에서 아무도 몰래 SJ그룹의 미래, 아니, 어쩌면 두 사람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를 전략을 짜고 있었다. 돈으로 묶인 차가운 계약 관계였던 두 사람 사이에 예상 밖의 존중이라는 이름의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아침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행동을 되짚었다. 왜 그를 도와버린 걸까? 그는 여전히 원수의 가족이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이 다시 빛나는 것을 느꼈을 때의 그 희열을 그녀는 외면할 수 없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서연 씨. 오늘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는 진심이었다. 거래 조건에 없던 일이니 따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보답은 필요 없어요. 그냥 오랜만에 숫자들을 보니 좀이 쑤셨나 보죠. 지훈은 그녀의 가시 돋친 말에도 그저 작게 웃었다. 그는 그녀가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았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그녀를 더 알고 싶어졌다. 강지훈은 윤서연의 조언을 듣고 활력을 되찾았다. 그녀가 지적한 SJ 그린테키의 문제점은 그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감히 인정하지 못했던 핵심이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서연이 제시한 전략적 방향, 연구소 분사, ESG 글로벌 펀드 유치, 그리고 ESS 기술과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 기획안을 작성했다. 그의 눈빛에는 패배주의 대신 오래전 잃어버렸던 총명함과 열정이 다시 타올랐다. 그는 기획안을 단순한 보고서가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건승부수로 준비했다. 임원 회의실의 공기는 쌀쌀했다. 강태민은 팔짱을 낀 채 조카의 발표를 비웃듯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 또다시 환경보호 따위에 뜬구름 잡는 소리를 늘어놓고 할아버지에게 자금 지원을 구걸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지훈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더 이상 그룹의 자금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이 그린테크를 독립법인으로 분사시켜 외부의 글로벌 임팩트 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훈의 단호한 선언에 강 회장의 미간이 좁혀졌고 강태민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강태민은 지훈이 제시하는 치밀한 재무 모델과 시장 접근 전략을 들으며 불쾌감을 느꼈다. 이것은 나약하고 이상주의적이기만 했던 강지훈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를 조종하고 있었다. 가짜는 소리. 내 놈이 언제부터 그런 머리가 있었다고. 설마. 강태민의 시선이 비어있는 지훈의 아내 자리를 향했다. 그 돈만 밝히는 계집애 짓인가. 감히 분석가 나부랭이였던 것이
SJ그룹의 경영에까지 손을 대. 그는 즉시 비서에게 윤서연의 뒷조사와 그녀의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 대해 다시 샅샅이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별채의 방에서 아버지의 파산 관련 서류들을 다시 펼쳐놓고 있었다. 지훈의 프로젝트를 도우면서 그녀는 자신의 전문성이 이 거대한 성벽 안에서도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지훈에게 일말에 존중을 느낀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졌다. 그는 여전히 강 회장의 손자였고 자신은 돈에 팔려온 아내일 뿐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친구 혜진이었다. 혜진은 서연의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의 간호사로 일하며 몰래 아버지를 돌봐주고 있었다. 서연아, 큰일 날 뻔했어. 방금 아버님 중환자실 전원이 갑자기 나갔었어.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무슨 소리야. 비상전력은 작동이 안 됐어. 3분 정도. 생명 유지 장치가 완전히 멈췄었어.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바로 달려와서 응급처치하고 지금은 괜찮으셔. 병원에서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고 하는데. 서연아, 나 너무 무서워. 이렇게 낡은 병원도 아닌데. 서연은 수화기를 든 채 온몸이 얼어붙었다. 시스템 오류? 아니, 이건 명백한 경고였다. 서연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별채를 뛰쳐나갔다. 마침 퇴근하던 지훈의 차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녀는 이성을 잃은 채 그의 차를 막아섰다. 아버지, 병원에 데려다 줘요. 지금 당장. 지훈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극도의 공포에 질린 눈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질주했다.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다행히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불미스러운 사고였다며 어물쩍 넘기려 했다. 그들의 태도에서 서연은 모든 것을 확신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기획된 살인 미수였다. 누구 짓이지? 서연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그녀의 머릿속에 아침 회의에서 자신을 향해 경멸을 퍼붓던 강태민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훈이 이그린텍 기획안을 발표한 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강태민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었다. 내가 감히 내 조카를 부추겨. 내 목숨줄, 아니 네 아버지의 목숨줄은 내 손에 있다. 서연은 공포를 넘어선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그들은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이빨을 깨물었다. 그래, 날 얕봤겠다. 내가 어떻게 방역하는지 보여주지. 그날 밤 별채로 돌아온 서연은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파산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이전에는 복수심에 가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병원에서 느낀 살해의 위협과 이그린테크의 재무제표를 분석했던 날카로운 감각과 결합되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파산시킨 유령 회사는 블루스톤 캐피털이라는 곳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추적이 불가능한 회사였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유령 회사가 국내에서 활동할 때 이용한 법무법인을 찾아냈다. 헤일 법무법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서연은 자신의 기억력을 총동원했다. 그리고 SJ그룹의 내부 자료를 열람할 권한이 없었기에 그녀는 대신 공개된 SJ그룹의 지난 5년간의 공시자료와 인수합병 보고서를 미친 듯이 검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헤일 법무법인은 SJ그룹의 공식 법무법인은 아니었지만 강태민 부회장이 주도했던 몇몇 민감한 부동산 개발 및 M&A 프로젝트에서 법률 자문을 맡았던 곳이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강태민이 주도했던 그 민감한 프로젝트들의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2년 전 강태민이 미래 텍스타일이라는 부실 섬유 회사를 인수한 건을 발견했다. 서연은 그 인수 과정을 분석하다가 숨이 멎을 뻔했다. 그 수법이 아버지의 회사가 당한 것과 놀랍도록 동일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부채를 만들고 블루스톤 캐피털 같은 제3의 회사가 그 부실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뒤 회생불능 상태로 만들어 파산시킨다. 이것은 강태민의 시그니처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미래 텍스타일의 부지 위치를 검색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버지의 화학 코팅 공장 부지를 함께 검색했다. 두 개의 부지는 정확히 붙어 있었다. 강태민은 미래 텍스타일을 인수한 직후 공장을 폐쇄하고 그 땅을 SJ건설, 자신의 부서에 팔아넘겨 거대한 럭셔리 주거, 단지 개발을 승인받았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강태민은 애초에 아버지의 회사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땅이 필요했다. 아버지의 회사는 그저 강태민의 거대한 부동산 개발 계획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었을 뿐이다. 아버지는 그의 탐욕에 의해 고의적으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짓밟힌 것이었다. 그날 밤 별채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자신이 찾아낸 퍼즐 조각들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해일 법무법인, 미래 텍스타일, 인수건, 그리고 아버지 공장 부지와 정확히 일치하는 SJ건설 영종지구 개발 계획도. 모든 증거가 한 사람, 강태민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극도의 공포가 지나간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분석가의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다. 그녀는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에게는 무기가 없었다. 이 거대한 성 안에서 그녀는 여전히 돈에 팔려온 인질일 뿐이었다. 유일한 변수는 강지훈이었다. 그는 그녀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그녀에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냈으며 심지어 그녀를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그 역시 강태민의 조카이자 강 회장의 손자였다. 그가 과연 자신의 삼촌과 가문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결혼한 아내의 편에 서줄까? 서연은 이내 고개를 저었다. 순진한 기대를 걸기엔 그녀가 겪은 세상은 너무도 잔혹했다. 하지만 그녀는 확인해야 했다. 이 남자가 자신의 적인지 아니면 이용 가능한 아군인지. 지훈이 파김치가 된 얼굴로 별채에 돌아온 것은 자정이 다 되어서였다. 그는 1층 거실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놀랐다. 서연이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앞 테이블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다. 서연 씨, 안 자고 뭐. 지훈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서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를 잘랐다. 안 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가시 돋친 방어기제 대신 재판을 선고하는 판사처럼 냉혹한 권위가 서려 있었다. 지훈은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서연은 서류 한 장을 그에게 밀었다. 영종지구 개발 계획도였다. 이게 강태민 부회장의 역작이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위해 그는 주변의 알짜배기 땅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켰어요.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밀었다. 미래 텍스타일 인수보고서였다. 이게 강 부회장의 방식이죠. 유령 회사를 내세워 부실 채권을 만들고 회사를 파산시킨 뒤 헐값에 땅을 사들이는 수법.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서연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서연 씨, 그게 무슨... 그리고 이건... 서연이 마지막 서류를 던졌다. 아버지의 파산 기록과 블루스톤 캐피털의 이름이 적힌 서류였다. 내 아버지 회사입니다. 미래 텍스타일과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졌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아버지의 공장 부지는 강 부회장의 영종지구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더군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의 앞에 섰다. 그녀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당신의 삼촌이, 강태민이 내 아버지를 파산시켰고 어제는 내 아버지를 죽이려 했어요. 지훈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작은아버지가 탐욕스러운 건 알지만 살인 미수라니, 그건 병원 전원 차단 사고, 당신의 이그린텍 기획안이 발표된 바로 그날 일어났죠.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도와서 당신의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강태민의 입지가 좁아지니까. 그래서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경고한 겁니다. 내 아비 목숨은 내 손에 있다고. 서연은 지훈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이제 대답해요, 강지훈 씨. 서연은 그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당신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SJ그룹의 안정을 위해 침묵할 건가요? 아니면 내 아버지의 복수를 도울 건가요?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시험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의 도덕성을, 그가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그 일말의 존중이 진짜였는지를 시험대에 올렸다.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가 존경하기 시작했던 여자,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었던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자신의 가족이 만들어낸 가장 끔찍한 피해자였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부의 기반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처음으로 직면했다. 그는 서연의 고통 앞에서 차마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었다. 그 역시 이 피 묻은 돈으로 CEO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가. 서연 씨, 난 정말 몰랐다고 말할 거면 집어치워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난 당신의 변명이 아니라 선택이 필요해요. 당신이 끝까지 그들의 편에 선다면. 명심해요. 난 당신의 아내지만 당신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될 테니까. 지훈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간을 줘요.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그는 서재로 도망치듯 올라갔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사용했다. SJ그룹의 CEO로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깊숙한 서버. 강태민이 수십 개의 방화벽으로 막아놓은 내부 감사 자료실에 접근했다. 서연이 제시한 키워드 헤일 법무법인, 블루스톤 캐피털, 영종지구를 입력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서연의 가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실이었다. 강태민은 블루스톤 캐피털이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수십 개의 중소기업을 파산시켰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비자금을 헤일 법무법인을 통해 세탁했다. 윤서연의 아버지는 그 수많은 희생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지훈은 모니터 앞에서 온몸을 떨었다. 역겨움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할아버지를 찾아가야 했다. 그룹의 회장인 할아버지만이 강태민을 막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지훈은 강 회장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그는 강태민의 범죄 증거가 담긴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 회장은 손수 난을 다듬고 있었다. 그는 지훈을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이 그린텍 건이냐? 태민이가 반대가 심한 모양이더구나. 아닙니다. 강태민 부회장의 불법 비자금과 인수 합병 비리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제야 강 회장이 고개를 돌렸다. 지훈은 강태민이 어떻게 블루스톤 캐피털을 이용해 기업들을 사냥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서연의 아버지가 어떻게 희생되었는지를 보고했다. 그는 심지어 병원 사고까지 언급하며 이것이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역설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정의로운 분노를 보여주길,
최소한 그룹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강태민을 처벌하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는 태블릿 PC의 자료들을 무심하게 훑어보더니 찻잔을 들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태민이가 일을 좀 거칠게 처리했구나. 지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할아버지, 이건 범죄입니다. 사람을 죽일 뻔했어요. 윤서연 씨, 제 아내의 아버지를... 시끄럽다. 강 회장이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그 계집애 때문에 네가 지금 이성을 잃은 개냐. 강 회장은 차가운 눈으로 손자를 쏘아보았다. 내가 태민이가 영종지구에서 경쟁자들을 좀 정리했다는 걸 몰랐을 것 같으냐. 알고 계셨습니까? 지우는 망연자실했다. 난 과정엔 관심 없다, 지우나. 결과만이 중요하지. 태민이는 SSJ에 수조 원짜리 개발 부지를 안겨주었다. 그 과정에서 잡초 몇 개 뽑힌 게 그리 대수냐. 잡초란요. 그들은 그게 바로 재벌가다. 그게 SJ가 커온 방식이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냉혹함에 전율했다. 그럼 서연 씨에게,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덮어라. 강 회장은 단호하게 명령했다. 태민이는 내가 경고하겠다. 하지만 이 일은 절대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 그룹의 안정을 위해서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전 그렇게 못합니다.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네가 앉아있는 그 CEO 자리가 정의로 만들어진 줄 아느냐. 네가 그 계집애를 동정하는 순간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다. 그의 아비 병원비? 당장 끊길 수 있어. 선택해라. 네 하차는 정의 노름이냐 아니면 그룹의 안정이냐. 지우는 서재에서 쫓겨나듯 물러났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가 믿었던 마지막 보루, 그룹의 질서라고 생각했던 할아버지마저 강태민의 공범이었다. 아니, 이 모든 것을 묵인한 주범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돌아가야 했다. 그녀의 복수를 돕겠다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약속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한단 말인가. 미안하지만 내 가족이 네 아버지를 망가뜨렸고 난 그걸 알면서도 덮어야 해라고. 그는 별채 1층 서연의 방문 앞에 섰다. 차마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우는 1층 서연의 방문 앞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차가운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들었던 냉혹한 현실은 그가 20여 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SJ그룹의 민낯이었다. 그는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가 저 안에서 정의를 기다리고 있을 여자에게 뭐라고 말해야 한단 말인가. 그의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그가 손을 들기도 전에 문이 먼저 안에서 열렸다. 서연이 그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표정만 보고도 모든 것을 읽어냈다. 희망이 사라진 패배자의 얼굴이었다. 말해봐요. 서연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건조했다. 강 회장이 뭐라고 하던가요? 지우는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었어요. 작은아버지가 그런 짓을 한 걸. 서연은 비웃음조차 짓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담담했다. 그리고요?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만 같았다. 그룹의 안정을 위해 덮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병원비를 언급하셨고요. 그것은 완벽한 항복 선언이었다. 서연의 눈빛이 경멸로 차갑게 빛났다. 그래서 당신은 유능한 CEO 강지훈이니까 할아버지 말씀대로 그룹의 안정을 위해 아내의 원수와 악수라도 하겠다.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를 짓밟고 목숨까지 위협한 자를 작은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대답해, 당신도 그들과 한패야?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고통과 수치심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난 당신을 배신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나에겐 힘이 없어. 할아버지를 거역하면 당신 아버지가 위험해져. 난 당신을 지킬 수도 복수를 해줄 수도 없어. 그것은 솔직한 고백이었지만 서연이 듣고 싶은 말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그녀가 이대로 무너져 내릴 것이라, 혹은 절망 속에서 이 결혼을 끝내자고 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잠시 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전략가의 빛이 번뜩였다. 힘이 없다고. 아니, 당신은 힘을 가졌어. SJ그룹의 CEO라는 그 누구도 무시 못할 힘을. 다만 그걸 쓸 방법을 모를 뿐이지. 지우는 그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강지훈 씨, 서연이 그의 앞에 섰다. 새로운 계약을 하죠. 계약? 난 돈 때문에 당신과 결혼했어요. 하지만 그건 강 회장과의 계약이었지. 이젠 당신과 나 둘만의 계약이 필요해. 그녀는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던 서류들을 한데 모았다. 난 당신의 작은아버지를, 강태민을 무너뜨릴 겁니다. 내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난 SJ그룹의 내부 정보가 필요하고 당신의 권력이 필요해. 당신은... 그녀가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그린 테크라는 꿈이 있죠. 하지만 강태민과 강 회장의 그늘 아래서는 절대 이룰 수 없어. 그들은 당신을 그저 얼굴마담 CEO로 앉혀놓고 결국엔 모든 걸 빼앗아갈 거야. 그녀의 말은 지훈의 폐부를 찔렀다. 나와 손을 잡아요. 당신은 내게 강태민의 비리를 파헤칠 수 있는 창을 줘요. 난 당신에게 강태민을 제거하고 SJ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칼을 쥐어주지. 내 목표는 정의 구현. 당신의 목표는 그룹 장악과 당신의 이상 실현. 어때요? 이 전략적 동맹. 할만한가요? 지우는 압도당했다. 이 여자는 절망의 늪에서 무너지는 대신 그 늪을 빠져나갈 배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희생자가 아니라 전사였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 거대하고 위선적인 집안에서 자신의 편은 할아버지도 이 사회의 임원들도 아닌 바로 눈앞의 이 여자 윤서연뿐이라는 것을. 내가 뭘 하면 되죠? 그가 묻자 서연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건 승리를 예감한 장수의 미소였다. 우선 우린 철저하게 갈라서야 해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다음날 아침 식탁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살벌했다. 강태민과 강 회장은 예상대로 지훈과 서연의 눈치를 살폈다. 서연은 지훈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차갑게 식사만 했다. 지훈이 그녀에게 무언가 말을 건네려 하자 서연은 냅킨을 테이블에 던지며 일어섰다. 할 말이 없네요. 당신 집안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됐으니 이 집구석 역겨워서 못 있겠어. 그녀의 돌발 행동에 강 회장의 눈이 커졌고 강태민의 입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지훈 역시 준비한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팔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어딜까? 당신 아버지 병원비가 어디서 나오는지 잊었어? 내 아내 노릇이나 똑바로 해. 회사 일은 남자인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은 끼어들지 마. 이거 놔. 서연이 그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강태민은 흡족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했다. 그가 예상했던 그림 그대로였다. 병원 사고로 겁을 먹은 서연이 지훈에게 반발하고 나약한 지훈은 그녀를 힘으로 찍어 누르려 한다. 완벽한 불협화음이었다. 강태민은 두 사람이 완전히 갈라섰다고
자신의 경고가 통했다고 확신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위험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서로를 잡아먹을 듯 으르렁대고 심지어 별채에서도 각자의 방문을 쾅 닫으며 완벽하게 불화하는 부부를 연기했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서연은 1층, 자신의 방에서 몰래 빠져나와 2층, 지훈의 서재 가장 안쪽에 위치한 비밀 연구실로 향했다. 그곳은 지훈이 이그린테크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던 강 회장조차 모르는 그만의 공간이었다. 지훈은 그곳에 SJ그룹의 메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최고 보안 등급의 고스트 워크스테이션을 마련해 두었다. 이건 해외 서버를 경유하는 가상 아이디입니다. 접속 기록은 30분마다 자동 삭제돼요. 하지만 위험 부담이 커요. 강태민 부회장의 개인 서버 방화벽은 상상 이상으로 두껍습니다. 지훈이 경고했다. 서연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춤을 추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과거 비리는 이미 확인했어요. 블루스톤 캐피털 같은 건 이미 청산됐겠죠. 우리가 필요한 건 그가 지금 당장 저지르고 있는 범죄예요. 강 회장조차 묵인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거. 서연의 타깃은 명확했다. 영종 지구개발사업. 강태민의 가장 큰 업적이자 그의 탐욕이 집약된 곳이었다. 그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음을 알았다. 문제는 프로젝트 자체가 아니에요. 하청업체 리스트를 줘요. 그리고 해일 법무법인이 자문한 모든 계약서를요. 지훈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그녀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전송했다. 서연은 수백 개의 하청업체와 수천 건의 계약서를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숫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숲에서 독버섯을 찾아내는 사냥개처럼 빛났다. 며칠 밤을 새운 끝에 그녀가 마침내 패턴을 찾아냈다. 찾았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여기 대명건설, 진성토건, 유원개발, 이 세 개의 하청업체. 서류상으로는 완벽히 다른 회사지만 법률 자문은 모두 해일 법무법인이 맡았고 자금 집행 승인 시점이 모두 동일해요. 그녀는 자금 흐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이 세 개의 유령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그 돈을 해일 법무법인을 거쳐 스위스에 있는 비밀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그룹 자산 횡령이에요. 지훈은 그녀가 그려낸 자금 흐름도를 보고 경악했다. 강태민은 SJ건설을 이용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다. 이건 할아버지조차 용납할 수 없는 배신 행위였다. 이 정도 증거로 작은아버지를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지훈이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는 해일이라는 방화벽 뒤에 숨어 있어요. 이건 정황 증거일 뿐. 그가 직접 지시했다는 스모킹건이 필요해요. 해일 법무법인의 내부 서버. 그 안에 분명히 원본 장부가 있을 거예요. 그들의 공조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감정도 미묘하게 변해갔다. 지훈은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서 사투를 벌이는 서연을 위해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었고 그녀가 책상에 엎드려 잠들면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천재성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구하려는 절박함과 그 안에 숨겨진 여린 마음을 보았다. 서연 역시 자신의 복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지훈에게서 재벌 3세의 오만함이 아닌 자신의 이상을 지키려는 고집과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인간적인 고뇌를 보았다. 왜 날 믿어요? 어느 새벽 서연이 불쑥 물었다. 내가 이 증거를 가지고 당신 뒤통수를 치고 언론에 터뜨릴 수도 있잖아요. 지훈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니까. 당신은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그린테크. 당신이 옳았어요.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서연은 시선을 피했다.
착각하지 마요. 난 내 복수를 하는 것뿐이니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얼음장처럼 차갑지 않았다. 한편 강태민은 지훈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최근 이사회에서 지훈이 영종지구 프로젝트의 예산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약했던 조카가 갑자기 자신의 핵심 사업을 공격해오자 강태민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서연과의 불화가 연극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을 시켜 두 사람을 24시간 감시했지만 그들은 낮에는 완벽하게 싸웠고 밤에는 각자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강태민은 자신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다가오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지훈을 완전히 몰아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지훈의 이그린 테크가 그룹에 자금을 낭비했다는 증거, 물론 조작된을 준비했다. 그리고 마침내 주주총회를 불과 이틀 앞둔 밤 서연이 해일 법무법인의 마지막 방화벽을 뚫는 데 성공했다. 뚫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모니터 위로 블루스톤 캐피털 때부터 이어진 강태민의 모든 불법 비자금 내역과 영종지구 횡령 장부가 파일로 떠올랐다. 완벽한 스모킹 건이었다. 지훈 씨, 서연이 그를 돌아보았다. 전쟁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SJ그룹 임시 주주총회장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 회장은 상석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강태민은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까지 띠고 있었다. 강지훈은 단상 근처 자신의 자리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와 서연은 오늘 아침에도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냉랭하게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그룹 내 공공연한 사실처럼 보였다. 강태민은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오늘 저 어리고 이상주의적인 조카를 이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할 생각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강태민이 먼저 단상에 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넘쳤다. 저는 오늘 SJ그룹의 미래를 위해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거대한 스크린에 띄웠다. SJ, 이그린텍 투자 손실 보고서. 모든 숫자가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강지훈 CEO는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에 막대한 그룹 자금을 쏟아부어 지난 1년간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경영 실책이 아니라 그룹에 대한 배임입니다. 강태민은 지훈을 무능하고 몽상에 빠진 어린애로 몰아갔다. 이런 아마추어에게 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현 CEO 강지훈의 해임안을 긴급 발의합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강 회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강태민의 조작된 증거는 너무나 그럴듯해서 지훈의 입지는 순식간에 좁아졌다. 의장이 해임안 표결을 선언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육중한 총회장 문이 열리고 윤서연이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재벌가의 인형 같은 며느리가 아니었다. 날카롭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월스트리트를 호령하던 냉철한 금융분석가,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강태민이 경멸 어린 표정으로 소리쳤다. 웬 소란이냐. 여긴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새아가. 서연은 그를 무시하고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저는 오늘 강지훈 CEO의 아내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저는 소액주주 연합 알파 트러스트의 공식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장님, 주주로서 발언권은 있으시겠죠. 서연은 주주총회 며칠 전 자신이 확보한 증거의 일부를 이용해 SJ그룹의 비리를 추적하던 한 소규모 행동주의 펀드와 접촉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강태민의 비리를 넘기는 조건으로 이번 주총의 모든 의결권을 위임받았다.
의장은 당황했지만 그녀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고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단상에 서서 강태민이 띄워놓은 조작된 보고서를 바라보았다. 강태민 부회장님, 이그린테크의 수천억 손실을 논하기 전에 지난 5년간 SJ건설에서 사라진 수조 원의 행방부터 논해야 하지 않을까요? 강태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서연은 스크린의 화면을 자신의 노트북 화면으로 전환시켰다. 주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대명건설, 진성토건, 유원개발이라는 하청업체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스크린에는 그 세 개의 유령 회사가 영종지구 개발 사업에서 수주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계약서들이 떠올랐다. 이 세 회사는 모두 강태민 부회장님이 승인한 곳들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모든 계약의 법률 자문은 단 한 곳, 해일 법무법인이 맡았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쳤다. 화면은 해일 법무법인의 내부 서버에서 추출한 비밀자금 흐름도로 바뀌었다. 강태민 부회장은 이 유령 회사들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빼돌렸고 그 돈은 해일을 거쳐 스위스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경영 실책이 아닙니다.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입니다. 당신이 강지훈 CEO에게 뒤집어 씌우려던 바로 그 죄목이죠. 총 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서연은 숨을 골랐다. 이제 그녀의 사적인 복수를 할 차례였다. 강태민 부회장의 탐욕은 주주들의 돈을 훔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블루스톤 캐피털의 로고를 띄웠다. 그는 자신의 개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 유령 회사를 이용해 수많은 중소기업을 의도적으로 파산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시장 교란과 내부자 거래가 자행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화면으로 자신의 아버지 회사의 이름과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사진을 띄웠다. 이 사람은 제 아버지입니다. 강태민 부회장의 탐욕에 모든 것을 잃고 쓰러지신 수많은 희생자 중 한 분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런 자가 SJ그룹의 부회장 자리에 앉아 감히 누구의 경영 능력을 비난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순간 강태민이 이성을 잃고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다. 저 미친년이 저 여자가 조작한 거야. 당장 끌어내. 그가 서연의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 지훈이 그 앞을 막아섰다. 그만하시죠, 작은아버지.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총 회장의 뒷문이 활짝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알파 트러스트가 아니었다. 넥타이를 맨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강태민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시장질서 교란 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강태민의 양팔을 붙잡았다. 서연이 확보한 증거는 주주총회 시작과 동시에 검찰에도 전송되었던 것이다. 강태민은 발악했다. 이거 놔. 내 놈들, 강지훈, 윤서연.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상석에 앉은 강 회장을 향해 절규했다. 형님, 아버지, 말씀 좀 해보세요. 저놈들이 날 모든 시선이 강 회장에게로 향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이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추구했던 SJ그룹의 신화가 그 과정의 더러운 진실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가 가장 신뢰했던 아들 태민은 범죄자가 되어 끌려나갔고 그가 가장 무시했던 손자 지훈, 그 손자의 돈 주고 사온 아내 서연가 이 모든 것을 주도했다. 자신의 제국이 자신의 눈앞에서 완전히 전복되었다. 강 회장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더니
그대로 휠체어에서 옆으로 쓰러졌다. 회장님. 비서들의 비명과 함께 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탐욕스러운 구시대의 왕은 그렇게 자신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쓰러졌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뒤 서연은 아버지의 병실에 앉아 있었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아버지는 아직 말은 어눌했지만 딸을 알아보며 힘겹게 손을 잡았다. 아버지를 파산시켰던 블루스톤 캐피털의 자산은 검찰에 몰수되었고 SJ그룹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아버지의 회사도 다시 쓸 수 있게 되었다. 길고 길었던 서연의 싸움이 끝난 것이다.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지훈이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수척해졌지만 한결 편안해진 얼굴이었다. 두 사람은 병원 옥상 정원을 말없이 걸었다. 강 회장은 쓰러진 후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사실상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었다. 강태민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SJ그룹은 지훈의 이그린테크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기업으로의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지훈은 마침내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를 얻었다.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좋아지고 계세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다. 지훈은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마주보았다. 그는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하얀 봉투였다. 서연 씨. 그가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2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이혼 합의서였다.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강 회장님과의 계약은 끝났어요. 아니, 무효가 됐죠. 당신 아버님은 회복하실 거고 회사는 되찾을 겁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혹은 나 때문에 이 지옥 같은 집에 묶여 있을 필요 없어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동안 고마웠고 그리고 미안했어요. 그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그녀를 놓아주려 했다. 서연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그 안에 서류를 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지훈이 보는 앞에서 그 서류를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찢었다.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지훈이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 씨, 왜? 서연은 처음으로 그를 향해 가식이나 전략이 아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결혼한 거 맞아요.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강 회장과의 계약은 끝났을지 몰라도 당신과 나의 계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훈이 의아한 표정을 짓자 그녀가 말을 이었다. 당신의 이그린테크, 이제 시작이잖아요. 당신 혼자 그 거대한 그룹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당신에겐 날카로운 재무 분석가,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전략적 동맹이 필요할 텐데. 그녀는 흩날리는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젠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요. 당신의 꿈을 함께 이루고 싶어졌으니까.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돈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 두 사람은 그 어떤 계약보다도 강한 신뢰와 존중, 그리고 사랑으로 묶여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았고 또 많은 것들이 새롭게 태어났다. SJ그룹의 로고가 박힌 뉴스 헤드라인은 더 이상 자극적인 경영권 다툼이나 비리 의혹을 다루지 않았다. 대신 SJ 이그린테크, 차세대 ESS 기술 상용화 성공, SJ그룹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소 준공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제목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강지훈은 자신이 약속했던 대로 그룹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윤서연은 더 이상 SJ그룹의 별채에 갇힌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설립한 공정경제연구소의 개소식에 서 있었다.
강태민의 비리를 파헤치며 그녀가 절실히 깨달았던 것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는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SJ그룹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남은 강태민의 은닉 재산과 자신의 사재를 출연해 불공정한 기업 사냥의 피해자들을 추후 티로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이제 절망의 피해자가 아닌 희망의 수호자가 되어 있었다. 개소식 단상에 선 서연은 예전의 날카로움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한결 부드럽고 깊어진 눈빛으로 청중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숫자가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기업이, 가장 공정한 사회가 결국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연설에 박수가 쏟아졌다. 객석 한가운데 휠체어에서 일어나 재활에 성공한 그녀의 아버지가 딸을 향해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이제 딸이 운영하는 연구소의 고문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개소식이 끝나고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석에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위태롭고 고립된 젊은 CEO가 아니었다. 자신감과 온화함이 조화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연설 멋있었어, 윤서연 소장님. 서연은 웃으며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운전기사까지 두고 강지훈 대표님은 많이 편해지셨나 봐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별채에서 각방을 쓰지 않았다. 그들은 강 회장이 쓰러진 후 본가를 나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평범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강 회장은 결국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지금은 한적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의 과거를 참회하며 지내고 있었다. 강태민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SJ그룹은 지훈의 리더십 아래 그리고 서연의 날카로운 조언 아래 빠르게 안정되었다. 두 사람은 낮에는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였고 밤에는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오늘 저녁은 집에 가서 먹을까? 아니면 지훈이 묻자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늘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동맹을 맺었던 곳. 지훈은 그녀의 의도를 알아채고 미소를 지었다. 차는 서울 외곽, 이제는 몰라보게 달라진 SJ 그린테크의 R&D 센터로 향했다. 1년 전 폐허 같았던 그 낡은 연구소는 이제 수백 명의 연구원이 밤낮으로 불을 밝히는 SJ그룹의 심장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1년 전 힘겹게 돌아가던 몇 개의 태양광 패널 대신 빌딩 전체의 전력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두 사람의 발 아래 펼쳐졌다. 기억나? 지훈이 난간에 기대어 서연의 어깨를 감쌌다. 당신이 여기서 내 재무 모델은 쓰레기라고 했던 거.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다. 쓰레기라고는 안 했어요. 비효율적이라고 했지. 팩트체크 정확히 해요, 대표님. 그래, 비효율적이었지. 내 인생도, 내 꿈도.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지훈은 그녀를 자신 쪽으로 돌려 세웠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서연아, 사람들은 내가 SJ그룹을 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날 구한 거야. 껍데기만 남은 CEO가 아니라 진짜 강지훈으로 살 수 있게 해줬어. 서연은 그의 뺨을 감쌌다. 아니, 당신이 선택한 거야. 그날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모든 걸 잃을 각오를 하고 내 편에 서겠다고 결심한 건 당신이었어. 난 그 용기를 믿었을 뿐이야. 지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돈 때문에 시작된 결혼이었다. 절망 속에서 이루어진 계약이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자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알아보았고 서로를 존중했으며
마침내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의 입맞춤은 뜨겁지 않았지만 그 어떤 계약서보다도 단단하고 영원한 약속이었다. 신랑은 젊고 다정한 재벌 CEO였고 그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결혼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파트너이자 그의 심장이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